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속화돼 온 수도권 인구 과밀화.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에선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199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776만 명,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1,032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14년 이후 수도권 취업자 수는 비수도권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수도권 취업자 수는 1,353만 명,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1,338만 명입니다.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수도권 인구. 수도권이 거대해질수록 비수도권은 쇠퇴해가는 악순환의 반복. 정부는 공공기관 정부 이전과 혁신도시 같은 여러 방안을 꾀하고 있지만 수도권 과밀화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46%가 불과 30년 뒤엔 소멸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 노인만 덩그러니 남겨진 농촌의 현실은 마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시한부의 삶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가면서 일손이 더욱 부족해진 농촌.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여기에 기후 위기까지 닥쳐오면서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은 각 지역의 농작물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경이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뭐 급변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물이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과일이 되게 잘 된다고 저희는 여긴 그러거든요. 요즘은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한번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일 자체도 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좀 더 환경이 우리가 어떤 작물을 키우는데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런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 다른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도 보장되지 못할 것이란 현실적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울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대안. 바로 디지털 농업인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새, 농촌의 내일을 바꿔놓을 최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 왔습니다. 과연 디지털 농업은 위기의 농촌에 어떤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로봇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식재료인데요. 이곳에서 쓰이는 채소들은 바로 레스토랑 한편에 자리한 채소 재배기에서 자라난 것들입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뜻하는 로컬 푸드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실내 텃밭이죠. 변화무쌍한 노지의 기상 상황과 달리 일정한 재배 환경이 유지되고 작물 재배에 적합한 최적의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사는 필요한 만큼의 신선한 재료를 바로 구할 수 있고 손님은 신선한 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믿고 먹을 수 있죠. 이런 디지털 채소 재배 기술과 새로운 농법이 만난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충북 영동의 농가 한편에 자리한 컨테이너 박스.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견고한 특성을 가진 컨테이너는
미래의 농업을 이끌 이들에게 매우 각광받는 공간입니다. 날씨와 대기오염, 외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컨테이너 박스. 전기만 사용할 수 있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농작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성용 씨의 이 공간에는 특별한 재배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건 컨테이너 팜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작물을 지금 한쪽엔 새싹삼, 한쪽에는 우리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물고기하고 그다음에 식물을 같이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아쿠아포닉스. 물고기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재배,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인데요. 물고기 배설물은 미생물로 분해돼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고 남은 깨끗한 물은 다시 물고기가 사는 수조로 돌아가는 친환경적 선순환 방식입니다. 평소 물고기 키우는 걸 취미로 즐겨온 정성용 씨. 그랬기에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기르며 무엇보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자문을 얻으며 기대와 두려움 속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평일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와 농부로 1인 2역의 삶을 사는 정성용 씨. 이런 생활이 가능한 건 손끝으로 IT 기기를 만지며 작물을 키우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폰에서 그런 환경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불을 끌 수도 있고 켤 수 있고 뭐 등도 그렇고 다. 또 팬도 돌릴 수 있고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CCTV를 다 달아놨어요. 안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보고서 뭐가 이상하다라고 싶으면 바로 지금 여기 만들어진 DK에코팜이라는 회사, 이쪽 회사에 통해서 응급처치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도 제어할 수 있는 건 제어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들의 사료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배분이 되고 실내 온도와 습도, 빛의 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 덕분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초보 농부의 농작물들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우려와 달리 농사를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됐고 현재 전량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팜 안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농가. 농작물을 기르면서 매일같이 흙을 일구진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과 같은 수익을 얻는 또 한 사람, 이승재 씨. 그가 기르는 작물은 바로 수삼인데요. 역시 특별한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온도를 조성을 해주고 습도도 맞춰주면서 가장 중요한 물의 온도를 0.2도 내에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노지에서 많이 재배하는 삶. 그러나 이승재 씨는 환경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실내에서 수중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1년에 최소 10번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주에 한 번씩 출하를 시키는데 청소하고 또 식재하고 이런 걸 따지면은 1년에 한 10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재배 면적에서 대비 10배가 아니라 2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 대비. 드는 품에 비해 너무 많은 변수들로 한 해의 노력이 좌우됐던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 디지털 농업은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 24시간이 모자랐던 농사꾼의 일상에 여유를 선물해 줬는데요.
여기에 적용돼 있는 시스템은 모바일로 다 원격 제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아니면 이 농장 자체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 다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그런 큰 또 장점이 있죠. 농사라면 막연히 새벽부터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고된 노동을 먼저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다양한 기술과 그동안 축적된 농부들의 노하우가 만나 우리 농촌의 일상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만나본 컨테이너팜과 수삼농가처럼 우리 농업 곳곳의 다양한 현장에 ICT 기술이 적용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하는 게 바로 ICT가 접목된 디지털 농업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고 했던 농작물.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선 시간과 공간, 기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이 바로 농작물을 기르는 좋은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밖은 한겨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전북 완주의 한 온실. 같은 공간 내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작물들이 잘 자라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실은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는 온실입니다. 시험 재배동으로 우측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작물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바나나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는 딸기까지 그 대기 환경에 대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 작물들이 먹는 관수입니다. 그래서 관수 주기와 관수량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해서 전체 작물의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흡수하는 관수부터 빛의 양을 조절하는 천장과 난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스마트 온실. 홍익기 대표는 조금 전 살펴본 컨테이너팜이나 스마트 온실과 같은 ICT 기반의 스마트 농업 기술 선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디지털 농업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편리성.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바로 성공입니다. ICT 기술이 적용된 농가 시설은 전문가들이 설정한 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뉴얼이 운영되기 때문에 농사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도 초기에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온 기존의 농축산업 생육 방식에 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작물의 생육 환경을 분석하고 각종 제어 장치를 구동해 만든 최적의 생육 환경. 일사량과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생산량은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30년 동안 적어도 70% 정도의 식량 생산이 증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농업 선진국들이 디지털 농업에 더욱 주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익기 대표는 이런 신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식물을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 기계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인데요. 기후 환경의 변화와 식량 위기에 맞서 우리 농업이 갈 길은 결국 친환경 디지털 농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형태, 빌트인아웃 식기세척기 같은 형태의 아주 작은 모델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 재배기들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기기의 발전도 한몫했지만 우리 농업이 전통 농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기후 위기와 친환경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라도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병충해로 인해 대부분의 벼가 여물지 못하고 쭉정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8월에 집중된 호우. 농가에선 비가 멈췄을 때 약재를 살포해도 하루 걸러 비가 내리면서 방제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일조량도 많이 부족해 그나마 수확한 쌀의 질도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농업.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까지 생각하면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생산량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메탄 서약 때문입니다. 메탄은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제 메탄 배출 관측기구에서는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에 이어 농업의 메탄 배출로 관측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나온 아젠다가 하나가 있어요. 메탄과 관련된 메탄 서약이라는 아젠다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올해 그걸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메탄으로 놓고 보면은 농업이 43%를 배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 1등입니다. 메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다시 농업이 지금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재조명을 받고 있고요. 상당한 압박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축산에서 배출되는 메탄. 그 외에도 분유 처리 과정과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농축산물 가공과 유통, 저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메탄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 보니 농민들로서는 그저 답답할 노릇.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산업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동참한 우리나라도 농업에서만큼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까지 31%로 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배출이라도 줄이자는 변화의 움직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자문과 관련 업체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농장. 이곳은 스마트 기법을 활용해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 바나나를 키우는 곳인데요. 바나나의 생육 조건을 맞추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바로 난방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존의 화학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비용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난방 같은 등유 난방이나 경유 난방에서 벗어나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나노 물질을 이용해서 저전력으로 만든 필름을 이용해서 작은 사이즈로 적은 전력으로 난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세계에 온 듯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전남 곡성에 자리한 파파야 농장입니다. 정재균 씨가 운영하는 이 농장에선 주로 채소 대용으로 먹는 그린 파파야가 수확되는데요. 베테랑 농사꾼의 면모를 보이는 재균 씨. 그러나 2008년 흥미로운 공고 하나를 보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저희 농장은 2008년도에 농림부하고 삼자부 쪽에서 지역에 있는 산업 폐허를 농업에 접목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입지를 찾다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타이어 공장과 농지가 있어서 아주 부합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이제 산업 폐허를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던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개발되지 않았던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열대 과일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파파야를 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근 타이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열을 이용해 하우스 난방을 하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지원해 3,000평짜리 온실을 짓고 처음으로 농사에 뛰어든 정재균 씨. 산업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설 덕분에 겨울철 연료비는 다른 아열작물 농장의 30% 수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금 이제 타이어 공장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 가스를 열교환기를 통해서 1차 데펴서 그것을 이쪽 680톤으로 보내고 그것을 다시 이제 메인 관을 쭉 따라서 온실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다시 이제 난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 사용하고 다시 온도가 식어지면 이게 다시 리턴돼서 여기에서 다시 데펴지고 다시 데펴진 온도가 다시 돌아오는 계속 순환형 방식으로 지금 기획이 되어 있는 거죠. 파파야는 한밤중에도 2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온수 보일러를 사용한다면 엄청난 난방비가 드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정재균 씨 농가는 공장 굴뚝에 설치된 폐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 모아진 폐열로 저장 탱크 안에 물이 데워지고 다시 이 물이 하우스까지 연결된 배관망을 통해 흐른 다음 열풍으로 전환돼 하우스 내부에 공급되기 때문에 난방비 절약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절약된 난방비는 농부에게도 이익이지만 그만큼 농산물의 가격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도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최근 도입된 탄소 배출 거래제를 통해 부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먼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나눠줍니다. 이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로 남은 배출권의 경우 거래소에 팔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라는 이제 국가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그 대기업이나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할당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화석연료를 통해서 이제 난방을 하던 거를 폐열 히트 펌프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서 기존의 연료 사용량 같은 게 좀 절감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발생하게 됐고 이거를 정량화해가지고 배출권으로 확보를 해서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향후 이제 이에 대한 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 농가의 어려운 현실과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 중인 한국농업기술원과 기업 그리고 농부들. 그렇다면 정부나 소비자는 어떤 변화와 노력으로 여기에 동참해야 할까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을 하다 보면은 비료라든가 농기계 에너지라든가 농자재들을 쓰는 것 자체가 다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게 쓰는 농업인들을 저탄소 농업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 농업인들이 만드는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 마크를 붙여서 우리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격이나 안정성 면에서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스럽다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찾겠지만 현실상 환경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정부의 지원인데요. 소비자는 조금 비싼 가격에 사 먹을 그런 어떤 심리적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게 너무 가격 차이가 크던가 아니면 뭔가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만 높다 이러면 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구매를 위한 아니면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뭔가 노력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서는 저탄소 농산물을 사 먹은 소비자한테 그린카드로 그걸 구매를 했을 경우에 9%를 포인트로 환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그린카드를 써서 구매를 해본 소비자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화무쌍한 기후위기에 맞설 대안이자 식량 위기로 인한 인류의 생존 방안, 디지털 농업. 디지털 농업이 농업의 희망으로 거론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농촌이 처한 문제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46%가 30년 후엔 소멸할 것이란 섬뜩한 경고가 이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농촌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40%가량 감소했지만 연령은 10년 전에 비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 이상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농촌의 일손 부족, 그러니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을 일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소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농촌의 일손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사람의 손을 대신한 농기계. 이제 디지털 시대의 농기계는 부족한 사람의 손을 대신하던 단순한 기계를 넘어 농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한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이끌 하나의 희망의 징검다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남대학교 융합바이오시스템 기계공학과 실험실인데요. 인공지능 로봇을 농업에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7년 전 학교로 부임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손형일 교수.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연관된 부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농업은 이제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 농업 분야의 생산성을 올리고자 많은 부분의 자동화를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 분야가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팜은 이제 소위 저희가 시설원예라고 불리는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작물들을 키우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지, 야외에서 논이나 밭 이런 쪽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가수원 분야, 그리고 축산 분야 이런 부분들의 자동화와 그런 이제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영일 교수와 학생들이 개발한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을 최대한 분석해 흉내내는 로봇인데요.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이 아닌 사람과 어울려 사람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 일이 보람이 있는 건 이런 기술의 발달이 바로 내 가족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인 동시에 우리나라 농촌의 활력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이제 농업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힘들다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방금 만나본 농작물을 수확하는 로봇의 필요성을 이맘때 이곳에서 가장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감귤 수확으로 늘 일손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제주. 해마다 감귤 수확철이 되면 귤을 따고 이를 감귤 창고로 실어 나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10일 이상 근무할 경우 편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주도 바깥의 타지 인력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감귤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부재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 겨울부터는 한숨 돌리게 됐다는데요. 바로 자동화 설비 덕분입니다. 일단은 앞에 감귤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비파계 센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게 되면은 그 아래에 로드셀이 있어서 중량을 읽고 그다음 빛을 투과해서 그 과육의 당도와 산도를 저희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읽었던 값들은 순차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희들의 저장이 되는 거고, 저희가 설정한 이 등급대로 여기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그 과육의 내부 품질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당도와 중량을 체크해 기록하고 저장하는 자동화 시설. 이곳의 설계부터 업체 선정, 최종 성능 시험, 그리고 이후 관리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맡아 진행을 했는데요. 재단에서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계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1년에 2번씩 성능 시험을 통해 성별 정확도가 잘 나오도록 유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인력 고용 부담은 크게 줄고 매출액은 크게 증가된 건데요. 빠른 시간 내에 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들과 농가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농협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라인을 도입을 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완전히 절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 절감과 그리고 자동화로서 상품화를 굉장히 고품질 상품화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생산성도 향상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다음 재단 입장에서는 저희 전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이제 중문 농협에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좋지만 또 특히나 이제 농민분들이 굉장히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잡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이제 수량 파악하는 거나 아니면은 농가들이 이제 입고되는 키로수나 저희가 이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한 오차 범위도 되게 많이 줄었고, 출하되는 종류도 되게 이제 박스나 상품의 키로수마다 다 틀린데 그게 너무 다양해지면서 그전에는 잡기 어렵던 부분들을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니까 충분히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은 양이 생산되면서 유통과 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동화 감귤 선별 시스템으로 농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어려움은 극복하고 품질은 고급화된 제주의 감귤. 이처럼 디지털 농업은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능은 물론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해줌으로써 농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기계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 역시 마련되고 있죠. 농기계 안전사고 같은 경우 농기계를 사용하는 그 기간이 자동차처럼 1년 12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농업인이 그때그때 농작업을 해야 되는 그때그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처럼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이제 무게가 무겁고 질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망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고령자가 많다 보니 신체 능력이나 신경 능력이 저하돼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농기계 안전성 평가와 농민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드론은 익히 잘 알려진 디지털 농업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이제 드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 드론이 검정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농업용 드론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검정 안정성이라든지 살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검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 농업기계 실용화재단인데 실용화재단 검증을 저희들이 최초에 받을 때는 외부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실내 검증을 시작하면서 종합검정 평균 적합률은 48.8%에서 96.4%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드론을 보급하게 됐을 뿐 아니라 농가에서는 인건비와 자원도 절약하게 됐죠. 이런 안전성 평가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트랙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전라북도 내에 자리한 이곳 업체에서 제작 중인 트랙터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렀을까요? 현재로는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멈추는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정지하는 것까지는 상용화 제품에 지금 거의 근접해서 개발을 완료했고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회피하는 거는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트랙터 본연의 작업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중점을 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외국과 같이 대규모의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무인 트랙터가 필요할까? 의구심을 갖는 시청자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율작업 기술을 도입을 하면 좀 더 사람보다는 일관성 있게 좀 작업이 가능한 부분으로 생산성 향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에서는 물론 농업 전문가들이 계속 이 농작업을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직진 작업에서의 그 정밀도를 쭉 유지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이제 농업이 이제 고령자도 많고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오시는 귀농 귀촌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처음 농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농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분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습니다. 첨단 농업기술 개발과 확산 노력은 농촌진흥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을 결합시킨 첨단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실내를 넘어 노지에서도 자율주행차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모든 노력의 이면에는 고령의 농부들을 위한 배려와 더불어 청년층 유입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손쉽게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농작업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좀 재미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토대로 뭔가 성취하는 어떤 기분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농업 자동화와 지능화 기술을 개발해 편리하고 수익성 높은 디지털 농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농촌진흥청. 물론 청년들의 유입에 앞서 중요한 건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현장의 빠른 적용인데요. 연구 인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이제 어떤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연구 인력들에 대한 확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업체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힘들고 불안정한 탓에 특히 젊은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온 농업. 디지털 농업의 한 축은 농업의 자동화를 통해 편리한 농업을 꾀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디지털 농업이 무조건적인 성공과 안전만을 담보해 준다면 어쩌면 모두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농촌의 희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일궈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만나본 농부들은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구축에 있어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얘기했고, 기업에서는 외국에 비해 뒤처진 우리나라의 기술 현실, 가격 경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농업의 주인이자 핵심인 농민들이 이를 외면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 디지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업체는 스마트 농업에 사용되는 센서를 만들어 온 곳인데요. 저희 회사는 센서를 200여 종 생산해서 국내에서는 최다 품종 센서 제조사입니다. 디지털팜에 들어가는 그 표준 센서도 원래 하우스 재배에 13종 센서가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종을 저희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로는 생소한 것이었던 센서를 그 누구보다 일찍 개발했던 김인식 고문.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이 좀 더 확장된다면 김인식 고문이 생각하는 농촌의 모습은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디지털 팜은요 1세대입니다. 1세대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이라든가 ICT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편리하게 제어하고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3세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로봇 자동화, 그래서 인력을 대체해 가지고 농업이 돼서 이제 마치 공장에서 제품이 찍어 나오듯이 완전히 자동화로 된 그런 농업이 될 거예요. 디지털 농업의 확산을 위해 김인식 고문이 주장하는 건 바로 표준화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센서나 구동기 등 다양한 디지털 농업 제품들을 호환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게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건데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런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농업 기술의 현장 실증과 표준 제정 및 검정, 기술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이곳이 유일합니다.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기자재의 사용. 이는 곧 우리 농촌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됐죠. 이제 스마트팜 다부처 과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저희는 이제 검증이 또 거기에 연결돼서 농가 단위로 이제 보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한 3천억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작업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 못지않게 유지 비용도 많이 드는 디지털 농업의 특성을 생각하면 늦지 않게 자리를 잡아야 할 과제인데요. 표준화 부분에서 어려움은 특정 누구 한 사람이 표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나 농산업체 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 예를 들어 농업인, 사용자, 공급자를 표현한 학교 교수님,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표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공유된 의견이 다시 또 전달이 돼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 그래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관계자들과 서로 교류하며
또 협력하는 계기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준공식을 마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곳은 실증 온실과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ICT 기자재 등을 개발, 보급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입니다. 크게 구성은 청년 보육센터, 그리고 스마트팜 실증단지,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재단은 실증단지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도 테스트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 제품들이 그대로 농가에 보급이 돼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증단지를 이용해서 제품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제품을 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제품들이 디지털 농업을 활용하는 농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더 좋은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지금은 정부나 기관 중심으로 표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이 주력자 역할을 하게 될 때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뭐 핸드폰 이제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곳에서도 우리가 모르게 표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거에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 것들이 표준이 적용이 돼 있어서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 건데요. 농업인들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불편을 느끼지 않아진다면 결국은 그것은 표준이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인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교류하고 협력하는 단계를 많이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난 위기의 농촌. 그러나 누군가는 농촌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고 또 누군가는 이곳을 기반으로 강성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인력 구하기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촌. 최저임금은 높아져 가는데 농부의 손에 쥐어지는 수입은 불안정한 현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화훼농가. 이 농가에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김영란법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 이후 1조 원에 달하던 연간 화훼 생산액은 7,400억 원 규모로 급감했는데요. 화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가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수입산 꽃이 늘어나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카네이션을 비롯한 꽃 선물이 급감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이홍민 씨 역시 카네이션으로 처음 농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젊은 농장주 이홍민 씨와 이하나 씨가 찾은 전환점은 바로 디지털 농업이었습니다. 농장 관리가 자동화 시설로 이루어지면서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타 농업에 대해 공부할 여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 환경을 제어하는 온실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젊은 부부.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 역시 부부에겐 그야말로 꽃길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노동력보다도 제가 좀 더 작물을 잘 키울 수 있고 좀 더 다른 시간, 여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시설 전환으로 재배가 한결 수월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여유가 생기다 보니 농장의 문을 활짝 열어둘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상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물론 농장엔 매일 활기가 넘치죠.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의 장점을 일상을 통해 느끼고 있는 이홍민 씨 부부. 위기의 돌파구이자 미래의 희망인 디지털 농업. 디지털 농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이자 지역 소멸을 막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민의 안전을 지키며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이기도 하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보실 건가요? 농업은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와 보상이 오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무리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돌아오자는 게 농업이다 보니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할 수 있다면 농업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